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영상을 통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과목이 영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제 부담이 무척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태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꾸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으시라는 뜻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MIS의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은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영이란 말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MIS라는 것은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에 관한 이론 체계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관점이라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성된 우리 교재의 내용은 본 교재 3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이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3장의 내용 중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정보 시스템을 아까 첫 번째 정의에 의해서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의 종류와 특징과 구조와 관련된 이론들의 체계가 바로 두 번째 관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본 교재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또 8장과 12장의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주와 4주 즉 5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강의 내용 대부분은 바로 이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의 정의, MIS의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두 번째 정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정의인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첫 번째 출발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작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이번 주 강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본 교재 3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 3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과목이 바로 경영이에요. 뭐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경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 사이클을 거쳐야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MIS라는 것은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보 시스템을 계획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 계획이에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기 전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떠한 그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설계, 그와 같은 구축이라는 건 설계가 있어야 구축이 되는 거니까
MIS를 설계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정보 시스템에 속한 인력들을 어떤 조직체로 묶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업무 분석을 통해야 되고 업무 분석을 통해서 더 쪼개질 것은 더 쪼개고 합쳐질 것은 합치고 해서 그와 그 쪼개지고 합쳐진 것 중에서 사람이 분담할 일과 정보 시스템이 분담할 일을 나눠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수가 되었다면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과연 우리 회사의 조직의 사명이나 목표나 비전에 부합한지 그것과 결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MIS 계획 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MIS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 바로 3장에 나와 있고 4장에 조직이 나와 있을 것이고 5장에 아마 업무 분석 및 개발이라고 해서 나왔을 것이고 6장에 계획 작성에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장이 구성되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교재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 그림은 그냥 생뚱맞게 하나 집어넣었는데 이 그림이 없으니까 좀 불안전한 것 같아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리드이기 때문에 리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하나 찾아서 집어넣었습니다. 리드 이전은 보스란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보스가 되면 안 되죠. 보스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나 때문에 모든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되겠죠. 리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겠죠. 항상 우리를 강조하는 사고. 그것이 바로 리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과목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임발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IS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기 이전에 맨 먼저 출발점은 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구축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부분 3장의 부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3장에 MIS 사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뚱맞게 이렇게 써서 이것이 왜 갑자기 차트의 명칭으로 사용됐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의 타이틀을 MIS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고려 요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교재를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되면 저자에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IS 설계 시 고려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사용자를 고려해야 되겠죠.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컴퓨터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가치가 없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하나의 상품이고 시스템도 하나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요소는 바로 경영 조직입니다. 가령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무수히 많이 있고 조직마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구조도 다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이 요만한데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큰 옷을 입혀놓으면 이게 어울리지 않죠. 따라서 이 조직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뜻에서 경영 조직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조직은 이만한데 시스템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것은 또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계획할 때 사용자도 고려해야 되고 경영 조직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조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특징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 들어갑니다. 의사 결정자를 위한 프로세스 들어가 있을 것이고,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 단순한 작업을 담당하는, 즉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를 담당하는 그 실무자들의 어떤 프로세스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경영 이론을. 경영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직 이론도 있을 거고, 동기부여 이론도 있을 것이고, 조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목표에 관한 이론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이론들이 알아야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할 사항에 경영 이론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라고 한다면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회 기술적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뭐가 들어가면서? 정보 시스템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고려했을 때 조직에 대한 MIS의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습 부담이 무척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에 해당되는 사용자, 즉 설계 시 고려할 요소 중에 사용자 부분만 강의를 드리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강의 드리도록 하고, 이것이 끝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MIS 조직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사용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사용자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그러면 사용자의 참여를 담보로 해야 되는데, 참여는 어떻게 인디케이터가 되느냐, 참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맘포드의 사용자 참여 유형과 베스와 올슨의 참여도 유형,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항이 생기는데, 이 저항감은 어떤 요인들에서 나타나는지, 저항 요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항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러면 이와 같은 저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중에서도 의사결정자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그럼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서 시스템의 형태도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의사결정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마다 다른 의사결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이론인 칼 융의 인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 시간과 앞으로 진행될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좀 빨라서 이해가 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천히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녹화가 되면 되게 좀 많이 빨라지네요. 좀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이해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전체적인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을, 강의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입니다. 사용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MIS의 물리적 구성 요소,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로 제출했을 텐데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6가지 있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와 운영 절차와 운영 요원이었습니다. 이 운영 요원이 바로 사용자의 개념입니다. 자, 이 운영 요원이 좁은 의미의 사용자의 개념이 될 것이고, 더 넓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소 중에서, MIS 구성 요소 중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성 요소는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서
MIS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운영 요원, 좁은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즉 인간은 분석가로서 우리가 업무를 분석해야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또 설계자로서 그 다음에 뭐로서 사용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특히 이 사용자로서의 사람은, 인간은 MIS 성공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설계를 잘했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느끼고 사용자가 별 필요 없다고 느끼면 그 시스템은 뭐가 되겠어? 무용지물이 되고 구닥다리 아니면 고물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MIS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사용자의 정보 활용에 관한, 내가 이런 정보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이에 관한 요구사항이 명확히 나타내지게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사용자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되고 설계되기 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MIS의 사용자는 시스템의 출력을 이용하는 1차 사용자, 즉 다시 말해서 직접 사용해서 내가 그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용자, 최종 사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차 사용자를 얘기하고,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업무를 분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2차 사용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통상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개념은 1차 사용자, 즉 어떠한 시스템에서 정보를 활용해서 나이가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바로 사용자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자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사용자의 개념을 이해하셨죠? 자, 분석가로서, 설계사로서, 그 다음에 사용자로서, 순수 최종 사용자로서 이 세 가지로 사용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개념은 맨 뒤에 사용한 출력을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이용하고 출력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우리가 사용자로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 이제 그와 같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뭘 원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용자를 참여시켜야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이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시스템의 분석, 그 업무 분석이 되겠죠. 다음에 설계, 시스템의 설계, 그것을 구현, 운영에 반영하는 사전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되기 전에 참여하는 것을 갖다가 사용자의 참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목적은 뭐겠어요? 일단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람들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왜? 그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목적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다 더 비서처럼 도와줄 수 있고 능률적으로 너를 도와주는 거야. 네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어떤 비서가 필요한데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서 시스템의 수용도, 그 다음에 시스템의 품질, 그 다음에 만족도, 시스템의 이용도를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자를 시스템 개발과 분석과 설계와 구현과 운영에 참여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요건 잘못됐습니다. 이 미시란 말 맞습니다. 여기 효율성이 바로 효율성이라는 것은 생산성으로 측정이 되니까 효율성만 쓰면 될 것 같아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는 목적은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효과성은 뭐예요?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느냐?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더 돈을 적게 들이고 그것을 도달시킬 것이냐, 그것이 효율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영의 목적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두 정보 시스템도 결과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를 참여시킨다 이 뜻입니다. 자, 일단 사용자의 참여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MIS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여러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개발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용자의 참여는 MIS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용자가 제대로 참여됐는지 안 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시키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시키는 방법이 만포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이 사람이 얘기한 세 가지 방법이지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만포드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시킬 수 있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조직 정보 시스템의 목적을 설정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를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최고 경영자한테 물어봐야 될 겁니까? 최고 경영자와 계속 이걸 갖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거를 개발해야 되겠죠. 이럴 때를 갖다 자문적 참여를 얘기합니다. 전략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계획의 목표니까 뭐예요? 최상위층에서 계획하는 거. 이 시스템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최고 경영자를 자문해주는 최고 경영자가 이 시스템을 자문해주면서 계속 참여시키는 것. 이거는 자문적 참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데 적합한 참여 유형이 될 것입니다. 자, 대표적 참여입니다. 자문적 참여에 의해서 정보 시스템의 어떤 목적이 결정됐다면 그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간관리청에다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중간 개청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대표적 참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스템을 정의하는 단계에 적합하고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사용자 집단 개청과 직능 대표자가 시스템 설계팀에 참여한 형태로 주로 중간 관리층에 참여하게 되는 형태가 바로 대표적 참여입니다. 다음에 동의적 참여입니다. 이것은 전체 부서원들이 다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사용자 부서의 모든 사람이 시스템 설계 과정 전반에 관련을 맺으면서 참여한 형태로 대개 토론의 형태로 참여합니다. 자, 중간관리청이 여기서 전체적인 전략적 목표하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역할들을 정보 시스템이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 들어갈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아니면 분임 토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형태, 이것이 동의적 참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얼만큼 참여했느냐?
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참여도 얼만큼 참여했느냐를 나타내는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베스와 올슨의 6가지 형태의 사용자 참여 정도 척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예 불참, 아내가 참석하지 않은 거죠. 상징적 참여, 그 다음에 충고에 의한 참여, 약한 통제에 의한 참여, 직접 수행을 하면서 참여하는 거, 강력한 통제에 의한 참여, 이렇게 6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가지 참여 중에서 사용자가 참여한다는 것이 항상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해서 또 모든 조직이 동일하게 참여가 한다 해서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개발 단계에 맞게 적절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적절한 참여가 되지 않거나 또 참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사용자들은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야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항 요인을 살펴본다면 조직 구성으로서 사용자가 저항할 구체적 요인들은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본다면 우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자기 지위가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위에 대한 위협감 때문에 저항을 합니다. 다음에 자아 존재에 대한 위협입니다. 우리 회사에도 내가 유일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뭐 내가 필요 없겠네, 이런 식의 자아 존재에 대한 위협.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위험, 이렇게 되면 내가 돈을 잘 못 벌 거 아니야, 월급이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이 되겠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특히 이제 오래된 직원일수록 직무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런 직무의 복잡성에 대한 것 때문에 저항을 합니다. 또 자기 안전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조직의 상하 관계의 변화에 대한 위협, 학습 증가에 대한 위협, 시간 압력 증가에 대한 위협, 인간관계 변화에 대한 위협, 이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저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저항 행위의 유형을 살펴본다면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심리학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크게 3가지로만 우리 교재는 요약하고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접적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격행위입니다. 공격행위.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행위예요. 그냥. 공격행위는 직접 공격이 있어요. 막 욕설하고 비난하고 아우 그 뭐 구닥다리 같은 시스템을 해가지고 저쪽 회사는 그거 없는데도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또 야유를 하고 그 다음에 소동을 벌이고 그 자체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직접 공격이 될 것이고, 간접 공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피해는 안 가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거죠. 중상모략하는 것, 그 다음에 루머를 유포하는 것, 비협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간접 공격이에요. 직접 공격은 대상에 대해서 가해를 하는 것이고, 간접 공격은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간접 공격이 되기입니다. 변칙 공격이라는 것은 공격 목표를 바꾸어서 공격합니다.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볼펜을 막 던져서 부러뜨린다든가, 책상을 쳐갖고 책상을 부러뜨린다든가, 이런 게 변칙 공격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크게 투사행위라고 있는데, 투사행위는 말 그대로 지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투사행위를 무척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왜 잘못했으면 제가 그랬는데요, 옆에 사람이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이 투사행위를 많이 하죠. 잘못의 원인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외부 요인이나 상대방으로 돌리는 행위를 갖다 투사 행위라 해요. 여러분도 투사 행위를 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투사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직 유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어린수록 투사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은 실제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MIS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바로 투사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회피 행위입니다. 회피 행위라는 것은 아예 시스템을 가동하면 그 자리를 아예 벗어나 버립니다. 나 그거 안 보겠다고. 그래서 현장을 떠나거나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피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와 같은 저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감소 방안은 우선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 정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파악한 다음에 올바른 사용자 참여를 유도해야 돼. 아까 전에 사용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도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용자의 저항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사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사용자여 하여금 MIS 도입에 따른 뭐가 있도록 기대감이 생기도록,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했을 때 1시간 걸리는 것 같다가 10초 만에 해줄 수 있어. 나머지는 네가 쉬어도 돼. 그리고 네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얘가 가능해. 이렇게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 또 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또 기능성을 올바르게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과정에서의 사용자로서의 정보 요구 사항의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개발자와 협력 방식이라든가 구축 과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구 사항을 갖다가 네가 어떻게 표현해, 거기에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고, 협력 방식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축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네가 자문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 또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과정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해야만 제대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도입 및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시켜 줘야 되겠죠. 회사 분위기를. 그리고 경영자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지원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의사결정과 M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이라 얘기하면 첫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을 만나면 자주 말씀드릴 텐데,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합리적이란 말은 뭐라 했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갖다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경영 뭐다? 합리적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합리적은 뭐다?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이해됐나요? 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선 상황을 진단해야 되겠죠. 진단해야만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안. 진단해서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이 탐색됐으면 그 대안들 중에서 비교 분석해야 돼요. 비교 분석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대안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다음번에 이제 다음 학기 때 저와 마케팅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별 것도 아니지만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의사결정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색. 탐색은 뭐예요? 대안의 탐색이죠 뭐. 그 다음에 설계 뭐예요? 대안을 갖다가 비교 분석에 설계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선택하는 것.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결정자에 따라서 대안을 비교하는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도 다르고, 거기에 맞춰진 MIS, 즉 IS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평가하는 것 뭐라 했어요? 해석하는 것. 이것은 뭐 정보 수집은 뭐라 했어요? 인지하는 것.
해석할 때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유형과 사고적으로 해석하는 유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인지 유형은 몇 가지가 있어요? 2 곱하기 2니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죠. 모이면서 인지할 때 뭐로 인지하면서 감각으로 인지하면서 해석은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사고적으로 해석하는 유형과 직관적으로 정보를 인지하고 해석할 때는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유형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사고적으로 해석하는 인지 유형,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MIS에서는 이렇게 칼 융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 유형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감각과 직관, 얘기했던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인지 유형을 그냥 통일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을 동원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을 감각형이라 얘기하고, 그 그림 속에 있는 팩트 자체가 아니라 그림 속에 있는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머릿속에 인지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는 사람을 갖다 직관형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용자라는 의미에서 의사 결정 유형에 따라 시스템의 설계도 영향을 받고 구축 후에 시스템의 사용 정도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사용자로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설계자는 어떤 설계자예요? 감각적 설계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기술적이니까 팩트에서 해야 되니까 설계자와, 그 다음에 직관적인 의사결정, 즉 다시 말해서 관계와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결정자는 이렇게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상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보통 의사결정자가 많이 있겠죠. 결정을 하는 이 MIS 사용자로서의 의사결정자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MIS 설계자는 사용자의 성격, 즉 의사결정자로서 사용자의 성격이 어떤 인지 유형인지까지도 파악해서 MIS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IS를 설계하기 위해서, MIS를 계획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설계 이전에 고려할 사항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쭉 이번 강의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 시간에는 뭐 설명할지 다 아시죠? 설계 시 고려할 요소 중에 사용자 외에 3-4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조금 줄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40분이 되어 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과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부담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금방 슬라이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 걸 하면 됩니다. 칼 융의 인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슬라이드 마지막 전전에 나오는 제가 불러드렸던 인지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서 4가지 유형을 설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과제로 제출하는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구조화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MIS 설계 이전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강의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